의 발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옆에 문제 살펴봤더니 세상에, 오, 수능 문제래.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반영된 거,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있냐 없냐 찾으면 되겠죠?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겸재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관동팔경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관동팔경은 관동지방을 소재로 한 8점의 산수화로 정선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관동팔경 이거 혹시 그림 본 적 있어요? 시작할게요. 산수화 연구가에 따르면 산수화 중에서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겸재정선은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단 생략이나 변형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정취를 부각함으로써 환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면 겸재정선의 그림에 나타난 환을 한번 살펴봅시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수직으로 쭉쭉 내려 긋는 수직준법을 활용해서 돌기둥을 표현하고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돌기둥을 부각합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3일포입니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해서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총석정은 수직준법, 3일포는 평원법.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인물은 점경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확대해놨지만 절벽에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대충 이렇게 그리고 사람을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랬을 거예요. 점경인물이란 산수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인물, 명승지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인 존재. 이러한 점경인물은 정선의 산수화에 형상화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대상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낙산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낙산사예요. 여기 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그게 선비들이에요. 아, 또 냄새가 난다. 낙산 어디가 있냐? 낙산사 점경인물. 자연을 즐기고 있는 점경인물을 등장시켜서 자연과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산수화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원래 이때 수능 문제에 요 문제 1번 말고 2번 문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3일포에서는 수직준법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기 평원법이 들어갈 말에 수직준법을 써놓은 그게 문제가 2번 문제였었어요. 위로 올라가 보죠. 시각자료 있죠? 오케이, 있어, 시각자료. 시각자료에 대해서 참고한 서적, 다른 책 이름 있어? 없지, 달라.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데 발표 대상 뭔데? 관동팔경. 도움이 되도록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야지. 내가 봤었을 때는 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직준법, 총석정, 평원법, 3일포, 점경인물, 낙산사. 2번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으로 보여줘야 되겠어. 잘했죠. 요약하는 내용 없고요. 발표 순서 안내 안 했고 대상의 발전 과정, 역사적 사건 딱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답은 2번 정도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쓸 겁니다. 논설문은 뭐예요?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을 논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짜고짜 주장만 하면 되나?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논설문을 읽을 때 주장이 타당한지 근거가 적절한지 그리고 얘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지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타당성, 적절성, 공정성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논설문의 특징은 이러한 거니까 읽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것들. 문제 더럽게 기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해버렸어. 더럽게 길다고.
신문기사. 최근 도시민의 여가 활동 증가로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산도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주말 농원 같은 거 이렇게 있나? 아, 그 근처에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이 들면은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예전역에 포기했지. 그렇게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어, 아침에. 깊은 밤에 빠져 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고 일어나서 옷 챙기고 논에 나가볼 열정이 없을 것 같아, 나는. 그거는 내가 심어놓은 농작물한테도 몹쓸 짓 같아요. 좋은 주인 만났으면 잘 자랄 텐데. 어허.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라면서 개념 설명해줬죠. 도시농업은 도시 생태 환경, 안전한 농산물 공급, 정서, 함양, 공동체의식 형성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점 많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의 농지가 매년 감소하여 경작 공간이 부족하고 문제점 1. 도시농업 관련 기술이 낙하되었고 문제점 2. 담당 공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 3. 도시농업을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 설문조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이유. 제일 많은 거 두 개만 보세요. 취미 여가로, 안전한 먹거리로, 자녀의 정서 함양을 키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자, 도시농업 하는데 제일 어려우신 게 뭐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재배 기술이 부족해요. 고추만 심었다 하면 어쩜 이렇게 진드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내가 한 3년 정도 도전해봤거든. 집에서 모종 사다가 키워보는 거. 3년 내내 진드기 생기더라고. 고추는. 인터뷰. 우리나라는 제약 요인이 많아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 요인이 많다라는 것도 문제점 아닌가? 다른 나라는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독일은 건축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세울 때 너 여기에다 신도시 만들어주고 싶어? 네. 농업을 위해 일정 공간 확보했어? 아니요. 그러면 계획 통과 못해. 세계적인 도시농업의 메카인 쿠바는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많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에 1번. 보기. 관심은 증가하고 귀농 인구의 도시농업이고 귀농이면은 도시 거 다 정리해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게 귀농인데 여기 귀농 얘기 있었어요? 없는데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문제점. 공간도 부족하고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다음. 도시 농업 관련 연구기술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고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 있었고 전문 인력 부족하다 있었고 도시 농업의 제도적 마련 그치 제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개선책 도심 내 마을 텃밭을 조성하고 주말 농장 확대하고 전문가 기르고 교육하고 제도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뭐 나쁘진 않네 방법들은. 자 살펴볼게요. 2의 1번 가를 참고하여서 기업 귀농 인구의 증가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합니다. 오케이 우리 아까 초반에 했던 거네. 기업 난력 1번 패스. 나의 1을 참고할 때 니은은 문제점이 아니므로 니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아니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이유 두 번째로 많은 게 안전한 먹거리야.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지. 2의 1의 다로 옮긴다고? 2의 1의 다 도시농업 활동이 부진하다?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대기. 난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거 왜 맞는지 확인합시다. 디귿. 인력이 부족하다. 근데 어떤 인력?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농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 부족. 구체화한다. 3번 좋아. 4번. 나의 이 다를 참고해서 리을의 하위 항목의 리을 개선 방안에 도시농업 관련된 기술 및 보급을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한다. 괜찮죠? 다이에 쿠바에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좋아. 가를 참고하여
2의 가 누구? 도시농업에 필요한 경작 공간의 부족을 미음 비읍 도심 내 마을 텃밭 조성 주말농장 확대 미음이랑 비읍 결국에는 뭐 도시농업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자죠. 그러니까 그냥 묶어 도시농업 공간 확보로 수정한다. 잘했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 3, 4번은요. 어이쿠야. 이게 문법 상황인데 높임 표현 관련된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수업이 꽤 돼요. 그래서 얘네는 패스. 저렇게 대충 설명하면 안 될 거예요. 다음 5에서부터 8번까지 요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단락 앞에 번호 좀 매겨주시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제조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인사관리인 것 같아요. 사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아이템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고 관리지. 그렇죠. 이게 주변에 막 인터넷 쇼핑하고 막 옷 팔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제일 손대기 어려운 그게 아동복이에요. 아동복은 재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무리 내가 많이 팔았다 싶어도 재고가 있어서 남지 않는단 말이라고. 그렇다고. 팔고 싶은 아이템 있어? 그치. 창업 아이템인데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는 거야. 쟤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믿으면 다 사기꾼이 생판 남한테 당하나? 아는 사람한테 당하지. 이렇게. 너네한테 뭐 돈 된다고 추천해주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경제 개념으로 확인할 거예요.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렇지. 이거 100원에 팔면 100개 팔리겠는데 120원에 팔면은 한 80개 팔리겠는데 이렇게 예상하고 만들어야지. 차라리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가 낫지 않나? 팔라고 만들어 놨는데 못 파는 것보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100개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80개만 팔리고 20개 남으면 20개는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손해도 볼 수 있지.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을지 분석해야 한다.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는 말로 용어 개념으로 분석할 겁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이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영화예요. 손익분기점 몇 명. 무슨 말이야?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200만 명이 표 내고 사야 그 돈이 어떻게 본전이 되는 거지. 그 이후부터 이제 흑자가 되는 거니까.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단어 뜻 설명해줬죠?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뭐?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었는데 야호! 옆에 그림 있죠? 친절하게도 수익이라고 써있네? 그럼 우리는 또 써야지. 수익은 제품의 가격 곱하기 판매량. 1,000원짜리 몇 개 팔았습니다. 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한 겁니다. 비용은 고정비용 더하기 변동비용 합한 거. 그러면 비용은 고정비용 더하기 변동비용.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것이 이익이 됩니다. 여기 없으니까 옆에다가 쓸까? A 수익 빼기
비용. 그것이 기업의 이익. 됐을까요? 1,000만 원 벌었는데 그거를 벌기 위해 재료값으로 뭐 기타 등등 전기세, 뭐 직원 인건비 해서 5천만 원 썼어. 그럼 이익은 5천만 원이지.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판매량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 요게 손익분기점이지. 즉 D만큼은 팔아야 본전이라고.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요때를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그냥 냅둬. 뭘 막 겹치는 거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오, 공식이죠. 언젠간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체크해 놓자. 여기에서의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판매량 변하지 않는 비용.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자,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 거야. 그러려면 공장 짓는 돈이 들어가잖아.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아도 일단 사람들은 대기시켜놔야 되지 않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대출 이자 나가야 돼. 그런 것들.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해도 들어가는 비용. 고정비용.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 개발비. 아, 그러네. 고정 비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빠졌네. 하나 더 써. 인건비. 사실 고정 비용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만 가지고서도 경제 이론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개도 못 팔아도 들어가는 돈이 고정 비용이지. 여기가 고정비용이네. 판매량 0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 C 지점이 고정비용이네. 반면에 변동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공장이야. 아이스크림 공장 세우고 인건비 세우고 세금 나가고 개발비 나가고 이미 나갔지. 그 다음에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재료 많이 사와야 되잖아. 그쵸?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수록 물도 많이 쓰겠고 전기도 많이 쓰겠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 포장비 등이 변동이용에 속합니다. 변동비용은 이러한 형태의 말 중요하다 그랬죠? 뭐뭐일수록 뭐뭐하다.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한다. 고정비용은 그대로지. 그리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이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그것이 단위당 비용이 된다. 말이 어렵죠? 단위당. 고쳐? 고치지 말고 생각해. 한 개당 비용. 이런 거지. 물건을 100개 만드는데 1억 들었어.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 100만원 들었지. 요게 뭐라고? 단위당 비용. 마찬가지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비용, 단위당 변동비용이 됩니다. 아이쿠야, 말이 어렵네. 옆에다 쓸까요? 100원짜리 비용이 총 100원 들었어. 그래서 몇 개 만들었어? 100개 만들었지. 고정비용이 30원, 변동비용이 70원 들었어. 그러면 개당 얼마 들었어? 개당 얼마 들었어? 여기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비용 30을 100으로 나누고 70을 100으로 나누고 0.3, 0.7 이렇게 고정비용 0.3, 변동비용 0.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보면 고정비용이나 단위당 변동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은 커지게 됩니다.
고정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여기도 뭐뭐일수록 뭐뭐입니다니까 밑줄이야.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커져야 된다. 고정 비용이 클수록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많이 팔아야 한다. 이 말이 훨씬 쉽지. 그렇지 않겠어요? 10억 들여서 공장 세운 거랑 100억 들여서 공장 세운 거랑 단순하게 생각해도 누가 더 물건 많이 팔아야 돼? 100억 들인 공장에서 더 많이 팔아야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데 고정 비용이 2만 원, 단위당 변동 비용, 한 개당 100원, 제품의 가격을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손익분기 판매량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뜬금없이 저 어떻게 해요? 예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숫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손익분기 판매량은 50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최소 50개는 팔아야 본전. 즉 기업은 50개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다. 50개보다 더 많이 판매하면 기익을 얻을 수가 있다. 됐을까요? 그런데 저게 공식처럼 쉽다. 그러면 망할 사람 아무도 없지.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선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비용이 달라지면 이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500, 10, 2만 이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여기 50 숫자 바뀌잖아. 어디가 있냐.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손해를 보니까 기업은 손익분기점 판매를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한 생산 상품의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손익분기점 분석 쓸만하네 이거죠. 됐을까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답 찾으러 갑시다. 6번 문제. 다 된 건가? 잠깐만. 1번. 수익. 가격당 판매량을 곱한 금은 어디가 있냐?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다. 처음 애초에 썼어. 1번 오케이. 2번. B. 단위당 변동 비용을 합한 거 거짓말. B는 고정 비용 더하기 변동 비용이지.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지. 3번 C. 고정 비용이죠. 판매량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 비용. 좋았어. D.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맞죠? E. A와 B만큼. 자, 이거네. 이만큼 벌었어. 100원 벌었어. 비용 얼마 나갔어? 70원 나갔어. 그러면 100에서 70 빼면 100에서 70 빼면 30. 이익이지. 이익이 되는 판매량이다.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다음. 어떤 기업이 생산하여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80개, 80개에 맞춰서 생산했는데 다시 예상했더니 세상에 70개만 판매가 될 거래. 가격과 고정 비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변동 비용을 낮춰야지. 그렇지 않나? 변동 비용을 낮춰야죠. 포장비를 줄인다. 정답. 그렇죠? 연구 개발비를 증액한다. 일단 감소고 연구 개발비는 게다가 고정 비용이야. 설비 투자 얘도 고정 비용이고 당연히 줄여야죠. 원자재 구입 가격 올린다. 얘따 우리 너 100원에 판다고? 됐어. 나 우리 150원에 사올 거야. 미친 거지. 근데 꼭 미친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 공정무역 같은 거 있잖아. 그럴 때는 원자재 구입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꼭 미친 거는 아니야. 그럴 때는.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저 월세 한 달에 1억씩 그런 데서 할 거야? 헛소리인 거죠. 싼 곳에서. 맞는 건 1번.
다음 단어 뜻이죠. 단어 뜻 체크해서 저 보여주세요. 8번의 정답은 1번. 산출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결과값을 얻어내다. 이런 뜻이죠. 앞에 마지막 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기업은 판매량을 예상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변동 비용은 재료비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하지. 2번이 틀리죠.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마지막 단락에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그랬죠. 단위당 고정비용은 개당 얼마씩 고정비용 들어갑니까? 고정비용 30원 들어갔어요. 몇 개 만들었니? 100개요. 맞지? 기업은 제품의 판매 성과를 알기 위해 손익분기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자꾸 저는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단위당 이걸 뭐라고 했어? 한 개당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단위를 한 개라고 했어요. 저 말이 훨씬 더 확 와닿으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9번 문제는요. 구절의 의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A와 B를 내용했을 때 적절한 거 읽어봐야 되고 그러네요. 1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보기 먼저 보란 얘기지. 토끼전은 위기와 극복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 반복. 자라의 유혹, 토끼의 의심, 토끼의 속임, 용왕의 의심이 반복됩니다. 특히 수궁으로 갔다가 수궁에서의 탈출호는 용궁 위기가 작품의 중심이 있는데 속고 속이는 과정에 반전이 거듭됩니다. 작품 구조에는 주인공 토끼의 고난의 찬삼. 도대체 뭐라고 꼬셨길래 그렇게 자라 등 타고 바다로 갔을까? 토공. 사는 거 빡세지? 힘들지? 얼마나 피곤해. 용궁 갈래? 용궁에서 너처럼 생긴 게 먹혀. 내가 얘기 잘해줘서 벼슬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토끼가 산에서 너무 룰루랄라 완전 산의 왕이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자라가 꼬신다고 꼬셔지나 그게? 안 꼬셔지지. 토끼의 고난의 찬삼. 그러한 삶을 강요하는 중대 봉건체제의 수탈. 결국에 토끼 배를 째서 간 끄집어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봉건체제의 수탈이지. 이런 것이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2번 사자성어 뜻 한번 확인할까요? 견물생시 무슨 뜻이에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거 보면 욕심이 생겨납니다. 금상첨화는요. 비단 위에 꽃을 첨가합니다. 좋은 거에다가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매불망, 잠자리, 꿈자리에서도 잊지 못합니다. 꿈에서도 생각. 좌불, 앉아있지만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불편한 자리. 후회, 막급. 후회가 급에 달해 있습니다. 후회가 엄청 큽니다. 이 이야기인 거지 뭐. 대충 찾을까요? 오른쪽 위로 올라와, 왼쪽 위로 올라와. 토끼 이때까지 살갑게 굴던 자라가 묻는 말에도 대답지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 아니야. 저기 153페이지에 있어. 153페이지. 넘어가지 말고 그냥 그 페이지. 그래도 더더욱 빨리 내닫는 자라의 등에서 떨어질까봐 등껍질만 잔뜩 붙들고 안절부절 못했다. 12번에다 몇 번? 야호! 사자성어 있던 시절이 좋았어. 옛날에 무조건 1점씩 줬거든. 자라가 토끼를 업고 산기슭을 내려갔더니 물결이 워러렁 충청 하는구나. 지금 딱 이제 어느 장면이냐면 육지, 여기 바다, 여기 딱 여기 둘이 있어. 아우 저 물이 무서워. 어찌 간단 말이오.
수궁천리 멀다 마시오. 유명한 선비며 장군들이 물길 따라 군주를 찾지 않았소. 맹자도 천리를 멀다 않고 양해왕 받고 강태공도 문왕 따라 주나라에 가서 공세웠고 한신도 소하 따라서 한나라 땅에 가서 그렇게 귀해졌어. 너 높은 벼슬 하고 싶어? 멀리 가야 돼. 옛날 사람들 이랬던 것처럼. 9의 1번 괜찮아요? 자라는 토끼를 설득하기 위해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고사, 옛날 일을 인용하고 있다. 괜찮죠? 토생원도 나를 따라 수궁에 들면 단번에 대장해. 고운 여인들과 밤낮 없이 더불어 만세토록 즐거움을 누릴 텐데 아, 나 따라서 수궁 갈 거요? 안 갈 거요? 에이! 갑시다! 물가에 가서 서서 농짝 같은 물을 들이다 때리는 걸 토끼가 딱 보고 파도가 미친 듯이 이렇게 치는 거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못 가겠네. 내 적이나 못하면 따라가서 좀 보려고 했는데 아 여보 이러고 가다가 용궁 문턱에도 못 가고 죽어서 나 안 갈라요? 별주고 편안히 가시오. 겁먹었죠. 9의 2번. 자라의 의도를 알기 위해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 답은 2번.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다에 떠서 토끼 토끼 되는데 토끼 귀 큰 토끼 꼬리는 짧아야지 바다에 이렇게 떠서 가고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엄청 쳐오고 있겠죠? 아이고 이것 좀 놔라. 나 똥 좀 누고 가자. 똥 좀 누고 가자. 똥 누고 가. 야 물에다 누워. 물에다 똥 누면 벼락 맞는다 이놈아. 육지에서는 동물들 같이 먹는 물인데 거기다 똥 누면 다른 동물들 싫어하니까. 야 이놈아 사공은 벼락 맞느라 볼일 못 빼겠네. 야 물 위에 똥 못 싸면 물 위에서 사는 뱃사공은 배 한 번 타고 나가면 똥 한 번도 못 누냐? 아이고 이놈아 그건 그렇다 치고 뒤지 휴지는 뭘로 할 것이냐? 야 뒤지가 어딨어 물에다 그냥 훌렁훌렁 버려. 아 이놈은 자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입에 들어가면 벙어리 된다. 닥쳐 시끄러 조용히. 9번에 3번. 자라의 말은 해학적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된다. 나쁘지 않은데? 이놈아 이제 할 수 없으니 내 등에 업혀라 하면서 만경창파 거센 파도를 타고 남해를 바라고 길을 떠나는구나. 토끼가 정신이 없어 자라의 낚시에 걸리기는 하되 오죽하면 고생이 심했으면 정든 제 고향 떠나서 낯선 고향으로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네. 용궁까지 갈 생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육지에서 고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봤었던 11번 수탈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가면 갈수록 물도 산도 멀리 물러나고 사방으로 파도만 출렁이고 출렁출렁 물러났다. 그라보면 무시무시하나 토끼는 오히려 기쁘기 그치 없다. 하늘이 나를 도와서 우연히 자라를 만나 세상의 어려움과 산중 고생을 면하게 되었어. 다행이야 다행. 용궁에 들어가서 부귀공명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랴. 어서 수궁에 가서 새 인생 새로 시작해볼까? 토끼는 덮쳐드는 파도도 저를 반겨드는 용궁 벼슬아치들로 보이고 와 이제 마음을 새로 먹었어. 지 마음도 파도처럼 덩실덩실 춤추니까 어때요? 역시 우리 민족은 흥의 민족이죠. 그렇게 춤을 잘 춰.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이 풍진, 먼지 낀 세상, 바람 불고 먼지 낀 세상, 고진 세상, 하직하고 용궁으로 떠난다. 물 나라가 푸른 산보다 크고 좁겠지. 자라 타고 이내 몸은 가고 또 간다. 오고 가는 흰 구름아 나를 부러워해라 하지 말라. 이제 가면 붓을 잡고 역사를 써서 용궁한 모두가 무릎을 꿇리로다. 지체 높고 재물 많은 몸이 되려니 백년 천년 길이 복을 누리누리라 라면서 기대감으로 기쁨이 가득가득해서 완전 신나 이거지. 신나. 생각만 해도 좋아.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토끼가 노래를 마치고 작은 배를 벌렁벌렁 크게 웃자 자라가 피식 웃고 있는다. 이런 토끼를 보면 자라는 얼마나 하찮을까? 가소로울까? 이놈이 내 등에 앉아서 웃어 교만한 너. 이제 네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있어 봐라.
잘하는 토끼의 노래를 받아서 한 곡 웃는다. 묘한 암시가 있어요. 너 죽어.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으며 나에게는 충성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청산을 다녔었던가.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 파도를 박차고 갔다가 돌아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서 나는 공을 이룰 것이다. 어? 아까까지는 토선생 하더니 지금 보고 뭐 간사하다고 나보고 의심이 되지. 의심하면 어떡할 거야. 지금 바다 한가운데인데. 한갓 용왕님 기쁜 빛을 보려고 하는구나. 우리 임금님의 병이 나을 것이다. 왕궁의 편안함을 기리도다. 토끼가 이 노래를 들었더니 자기 보고 간사하다고 하는 대목에서 의심이 나. 그대 노래 속에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인곡절이요. 야, 너 지금 한 말 무슨 말이야? 아, 그냥 신나서 부른 건데 뭐 아무 뜻 없어. 토끼는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곱씹어 물었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서 공을 이룬다고? 우리 임금 병이 낫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라가 토끼의 말을 듣고 나서 이미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내 말 뜻을 안다고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라면서 물어도 대꾸하지 않고 길을 다그친다. 9의 5번. 수궁으로 토끼를 데리고 가는 자라의 느긋함 괜찮고 9의 4번. 이 자식이 내 등에서 노래를 불러 토끼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하고 있음. 괜찮죠? 9의 2번. 10번 보러 갈게요.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어떤 장면인데요? 아이고야. 손에 침 묻히고 싶다 정말. A. 토끼 노래. B. 자라 노래. 토끼 노래에 수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닌데 토끼는 가본 적도 없는데. 자라의 노래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그렇지. 간사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토끼에 대한 평가, 간사하다. A, B 둘 다 용왕에 대한 충성. 용왕의 충성은 자라밖에 없죠. 서로의 처지에 둘 다 공감 못하고요. 후회는 아무도 안 하고 있지. 답은 2번. 11번 보러 갈게요. 토끼의 수궁행은 토끼에게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지. 용궁의 권력자에게. 수궁에 도착한 다음 자라에게 속은 토끼가 용왕을 속이기 위해 애쓰겠군. 괜찮죠?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고 속이는 거죠. 수궁으로 가면서 기뻐하는 토끼, 고난을 겪은 토끼의 삶을 짐작. 오죽했으면 저렇게 저 세상 가려고 하겠니? 자라의 말을 듣고 토끼가 의심하지만 육지는 돌아갈 수 없어. 그렇죠. 답은 5네. 토끼가 수궁으로 가는 이유는 봉건체제의 수탈에서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는 거지. 새로운 세상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틀리죠. 답은 5번.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할게요.